예, 안녕하세요.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법한 소설을 준비를 했어요. 현진건 선생님의 운수 좋은 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운수 좋은 날에서는 배경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있으면은 소설 이해가 꽤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소설 개념어에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자연적 배경, 우리가 흔히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것들을 자연적 배경이라고 하고, 사회적 배경, 그 당시에 사회가 어떠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사회적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1920 년대 일제강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라는 사회적 배경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소설에 보면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에 아침에는 눈이 오려고 하다가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생각에 따라서는 이런 음성 상징어들이 현진건 선생님이 거의 처음 쓰는 축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평가 모의고사 좀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배경의 기능의 대표적인 기능이 작품의 분위기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봤을 때 이 소설 우울한 소설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배경은 작품의 우울한 분위기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좀 더 개입시켰을 때 일제강점기와 관련해 가지고 도시에 사는 노동자들의 삶이 과연 어떠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아마 뭐 학교에서 많이들 배우시면서 그런 얘기들 들어보실 거예요. 작품에 나와 있는 아이러니, 작품에 나와 있는 반어적 성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쵸? 작품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운수가 좋긴 했어요. 그쵸? 어떤 운수가 좋았죠? 그쵸. 김첨지가 하루 종일 인력거를 끌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아서 사소한 이익을 얻어서 운이 좋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너무나 당연하지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늘 영상 보시면서 "돈이 목적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돈은 수단이고 목적은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날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죠. 이런 것들은 겉보기에는 운이 좋은 것 같지만 실은 운이 좋지 않은 그런 작품 제목에 반어적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자연적 배경에서 "비가 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지금 작품 촬영할 때 약간 비가 좀 많이 내리는 날들인데, 비가 오면 버스 타고 싶어요? 택시 타고 싶어요? 그쵸. 택시 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인력거는 요즘 말로 따지면 택시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비라는 자연적 배경이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보다 사람들이 많이 인력거를 탈 확률을 증가시켜 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이익을 갖게끔 만드는 매개가 된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비라는 게 돈을 좀 벌 수 있는 확률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아내의 죽음과 맞물려서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비극성을 심화할 수도 있게끔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얘기. 작품 전체 줄거리 얘기를 조금 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육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뭐 "육감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육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토대로 쌓아온 빅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에다가 여섯 번째 감각, 식센스라고 하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침에 김첨지가 이렇게 인력거를 몰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말리잖아요. 평상시 같으면 "나가서 돈을 벌어와라." 이런 식으로 했을 법한 아내가 "오늘은 내가 너무 아픈데
안 나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아내의 심리는 실은 소설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내도 내심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본인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약간 예감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내는 그전부터 며칠째 "설렁탕이 먹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시간의 타임테이블을 좀 더 옛날로 돌려서 살펴보면은 아내가 계속 몸이 아파요. 한 달 정도가 넘는 시간 동안 기침을 하고 있고 집에 돈이 없어 가지고 특별히 맛있는 것을 못해 줬는데 하루는 김첨지가 돈이 생겨 가지고 좁쌀이랑 나물을 좀, 나무는 여기서 가스 대신 써야 되니까 나물을 좀 갖다 줬는데 아내가 좁쌀로 죽이랑 밥 비슷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밥을 먹는데 여러분들 혹시 덜 익은 쌀밥 드셔 보셨어요? 약간 좀 그 심지가 있는 것 같은 쌀밥 같은 거. 아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게 밥이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설익은 쌀밥 같은 거를, 좁쌀로 된 쌀밥 같은 것들을 숟가락으로 퍼먹는다는 묘사가 나오지 않고 손으로 퍼먹는다는 묘사가 나오거든요. 집에 숟가락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배가 고팠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개걸스럽게 그런 좁쌀로 된 음식을 먹고 급체를 합니다. 그런 급체를 한 아내를 보면서 김첨지는 걱정스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뺨을 때려요. 그래서 아내의 뺨을 때리면서 "아 진짜 이렇게 조랑복은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해서 "운 없는 애들은 어쩔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런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면서 김첨지가 약간 눈이 글썽거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이후에 김첨지가 아침에 이제 인력거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김첨지 입장에서는 좁쌀밥을 먹고 체하는 아내한테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사실 맞벌이가 보편화됐습니다만 옛날에는 외벌이 가정이 일반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그 집안의 가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집안의 경제 활동을 전담하고 생계에 밀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집에서 가장의 역할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김첨지는 자기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렁탕을 사다 달라는 아내의 말에 대해서 설렁탕도 못 사주는 자기가 조금 못나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침부터 손님이 생겨 가지고 나가려는데 아내가 막았을 때 갈등이 들겠죠. 생각 같아서는 아내 옆에 있어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지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굉장히 그런 내적 갈등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쩌겠어요. 우리가 흔히 "먹고 살아야지."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김첨지가 영업을 나가게 되죠. 근데 하루 종일 인력거가 손님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소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전문을 읽어 보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보면 김첨지의 심리 묘사가 직접 제시로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소설을 보다 보면은 당연히 하루 종일 인력거를 타고 인력거를 몰고 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집이랑 가까운 데 갈 수도 있고 집이랑 먼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설을 읽다 보면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 김첨지가 인력거를 끌고 가다가 집 주변에 갔을 때는 속도가 잠깐 느려지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집이랑 멀리 갔을 때는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럼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떤 마음이겠어요? 집 가까이 갔을 때 집에 있는 아내가 걱정되기도 하고 마음이 좀 미안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인력거를 끌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루 영업을 끝마치고
우리가 언뜻 생각해서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설렁탕 사 가지고 집에 가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날 저녁에 술을 마시러 가요. 치삼이라는 인물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소설 전문을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데 진심인 것 같은 게 그 술집에 대한 묘사가 있거든요. "무슨 안주가 있었다."라는 묘사들이 있는데 그 묘사가 실로 뛰어납니다. 이게 밥 먹고 보지 않으면은 뭐라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 음식 묘사들이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안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첨지 돈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빈대떡이랑 추어탕을 시켜요. 우리가 흔히 빈대떡을 시키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죠? 뭐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배를 채우기 위한 가장 값싼 안주를 시키고 국물 하나 먹고 싶어 가지고 비가 오는 날에 하루 종일 인력거를 끌었으니까 저렴한 추어탕을 먹었거든요. 지금이야 추어탕 좀 비싸지만 옛날엔 저렴한 안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치삼이라는 친구랑 함께 같이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오늘 내 아내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치삼이가 "너 그러면 빨리 집에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 마누라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마누라는 밥을 죽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머러스한 농담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농담을 하는 행위 동기에 대한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겁이 나는 거는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뭘까요? 상황의 심각성을 반감시킬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김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너무 '아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운 감정들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유머러스한 표현을 해서 자신의 공포를 쪼끔 낮춰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렇게 술 한 잔 먹고 거하게 취하거든요. 근데 그 거하게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설렁탕까지 잘 포장을 해 가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집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너무 쎄한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는 내내 기침을 했던 아내의 기침 소리가 집 안에서 전혀 들리지 않고 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아 엄마 젖 빠는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공포스럽지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은 아이가 젖을 빨고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계속 액체가 넘어가니까 그런 큰 소리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죽은 사람한테는 젖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젖을 "빈젖을 빤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빈젖을 빠는 소리가 쭉쭉쭉쭉 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김첨지가 느끼는 공포의 정도는 점차 증가할 거고 이 공포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어서 남편이 집에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내가 자기를 맞이하지 않는다고 아내를 발로 찹니다. 근데 아내를 발로 차는데 걸리는 촉감이 다른 촉감인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말랑한 촉감이 아니라 딱딱한 촉감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이 소설 얘기할 때 딱 한 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뭐 "오라질년 갖다 줘도 뭐 먹지를 못해." 뭐 이런 그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소설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작품에 나오는 김첨지라는 인물의 김 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성씨예요. 그래서 소설 기초 개념 얘기할 때 우리가 개성적 인물과 전형적 인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김 씨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성씨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김첨지 개인의 비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가난한 도시 노동자의 전형적 인물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주제의식은 당연히 사회적 차원이나 집단적 차원으로 확장된다고 생각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소설에선 사실 메인이 되는 음식이 인제 설렁탕이잖아요. 그래서 뭐 소설에 보면은 '그 설렁탕 집이 어딜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설렁탕 집을 운영하고 있는 집 중에 하나가 1904 년에 개업한 종로에 있는 이문설렁탕이라는 집이 있어요. 좀 안타깝지만 엄마 아빠는 다들 가 보셨을 텐데 작년 10 월에 거기가 한번 불이 나 가지고 장소를 한번 옮기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거의 120년 전통의 설렁탕 집이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 이라는 소설인데 거기에 나오는 설렁탕 집이에요. 그래서 뭐 영상 보시고 뭐 설렁탕 당기시면은 그런 오래된 설렁탕 집도 한번 가 보시면 좋겠고,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아이러니, 그리고 전형적 인물을 설정해서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조선 인민들이 느끼는 피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했습니다. 요즘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안녕, 안녕.